이번 주말 뉴욕 등 북동부 지역에는 강추위와 함께 눈폭풍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안보 보장 요구에 관한 서면 답변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현지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 긴급 출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비중이 99.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주간 어린이 확진자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뒤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이나 감염 뒤에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슈퍼 면역이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주 뉴욕 총영사관 관할에는 총 6개의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 등 북동부 지역에는 강추위와 함께 눈 폭풍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와 롱아일랜드 지역의 해안 지역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동부 해안을 따라 겨울 폭풍이 발생하면서 눈이나 진눈깨비, 얼음이 섞인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강풍과 함께 높은 파도도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눈 폭풍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델라웨어주 일부와 워싱턴 DC, 뉴욕, 보스턴 등 동부 해안 지역으로 아직 경로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 눈 폭풍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1에서 2피트가량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 지역에는 시속 40에서 60마일의 돌풍도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온도 떨어져 영하권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해 실제 체감온도는 섭씨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안보 보장 요구에 관한 서면 답변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우크라이나 내 대사관 직원과 가족에 대해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현지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 긴급 출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서는 러시아가 제기한 우려에 관한 원칙적이고 실용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의 우려도 포함되어 있고 우크라이나 내 군사 배치와 관련해 상호 투명한 조처를 할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문건 전달은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고 외교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반영한다면서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진지한 외교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측에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국가들의 추가 나토 가입을 배제하고 러시아 인근 국가들의 나토의 공격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담은 안전보장 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문건을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은 오늘 현지 거주 미국인들에게 긴급 출국을 촉구했습니다. 대사관은 공식 웹사이트 공지를 러시아의 군사행동 위협이 커지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이는 예고 없이 악화될 수 있다며 상업용 혹은 기타 민간용 운송 수단을 이용해 지금 즉시 출발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비중이 99.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최근 일주일 사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 환자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CNN 방송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어제 공개한 데이터에서 최근 한 주 새 미국에서 발생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비율을 99.9%로 추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신규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셈으로 나머지 0.1%는 델타 변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CDC는 지난해 12월 4일 기준 오미크론에 걸린 신규 확진자 비중을 0.6%로 추정했지만 채 한 달이 안 된 올해 1월 1일에는 이 비율이 88.9%로 치솟았고 지난 15일에는 99.4%로 추정했습니다. 또 최근 일주일 사이 어린이 코로나19 확진자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지난 20일 기준 한 주간 발생한 어린이 확진자가 115만 명에 달해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지난해 겨울 어린이 감염자 최고치에 거의 5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어린이는 미국 전체 인구 중 22%를 차지하지만 최근 확진자 가운데는 25.5%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미 전체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24일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6만 8,312명으로 전날의 69만 448명보다 2만여 명 줄었고 2주 전과 견조 9% 감소했습니다. 최근 미 전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100명을 넘겼습니다. 오미크론의 사망률은 낮은 편이지만 감염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1년 사이 최고치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일주일 평균 하루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발생하기 전인 2개월 전보다 약 1,000명이 증가한 2,191명에 달했습니다. 전염병 학자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률이 현저히 낮지만 감염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 전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당시 최고치를 기록한 사망자 수는 하루 약 3,400명에 달했고 지난 9월 말 델타 감염 사망자 수도 2,100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미국 내 코로나 환자는 사실상 오미크론 감염이 전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이달 들어 하루 평균 80만 명에 달했고 이는 1년 전 기록의 3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고 신속 항원 반응 검사를 이용한 자가검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감염자의 사망률을 계산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어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산 시기 코로나19 감염 사망률은 1,000명당 9명으로 이는 3주 전 통계입니다. 지난 겨울 동안 사망률은 1,000명당 1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델타 변이가 극성을 부릴 당시는 1,000명당 13명이었습니다. CDC는 오미크론 확산 이후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사망률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지만 최근 오미크론 감염자의 사망률은 1,000명당 7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를 막기 위해서 부스터샷 접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루 접종자가 한 달여 만에 반토막으로 감소했습니다. AP통신은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집계 결과 하루 평균 부스터샷 접종자 수가 지난해 12월 초 1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주에는 49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AP와 시카고대 NORC 여론연구센터 조사에서는 백신의 부스터샷보다 처음 2차례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캠페인이 시작된 지 13개월이 넘었지만 현재 미 전역 백신 접종률은 63%, 2억 1천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백신 의무화는 법률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특히 와이오밍과 아이다호, 미시시피, 엘라베마 등 4개 주는 백신 접종률이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와이오밍주는 코로나19와 싸우는 백신 미접종자와 보건 종사자들의 모습을 담은 TV 광고까지 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은 지난해 9월 41%에서 현재 44%로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버몬트주도 부스터샷 대상인 18세 이상의 60%만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접종자 중 아직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사람은 8,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일대 백신정책 전문가 제이슨 슈워츠 교수는 부스터샷 노력이 부족해진 게 분명하다며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대중의 혼란을 꼽았습니다. AP와 NORC 여론조사센터 조사에서 공공생활을 위해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는 응답은 전체 59%에 그쳤고 부스터샷이 필수적이라는 대답은 47%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3일 연방대법원이 사업장 내 백신 의무화 지침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직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렸던 백신 의무화 지침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은 어제 관보를 통해 100인 이상 사업장에 부과한 백신 접종 및 코로나19 정기 검사 의무화 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직장 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요소가 있으니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 대변인은 CNN에 성명을 보내고 직업안전보건청이 대유행 상황과 진화 과정을 평가 중이라며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할 최종 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침 철회는 26일부터 유효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13일 해당 조치를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이번 조치에 반대하면서 코로나19는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스포츠 행사 등을 통해 퍼질 수 있다며 직업안전보건청에 일상생활의 위험 통제를 허락한다면 의회의 명확한 허가 없이 권한을 중대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이나 감염 뒤에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변이 바이러스에도 강한 슈퍼 면역이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백신만 접종했을 때보다 면역 효과가 10배 이상 강했습니다. 오리건 보건과학대학 피카도 타파세 교수팀은 어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면역학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이나 감염 뒤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모두 백신만을 접종했을 때보다 10배 이상 강한 슈퍼 면역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타페세 교수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에 백신을 맞든 백신을 맞은 뒤 돌파 감염이 일어나든 면역 반응에는 차이가 없었다며 어떤 경우든 진짜 강력한 놀라울 정도로 강한 면역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백신 접종을 마친 직원을 백신을 접종하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집단 42명과 완치 후 백신을 접종한 집단 31명, 돌파 감염 집단 31명 등 3개군으로 나눴습니다. 이후 군별로 혈액을 채취한 다음 코로나19 알파, 베타, 델타 변이에 노출하는 방법으로 각 그룹 중화항체의 바이러스 무력화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감염 후 백신 접종 집단과 돌파 감염 집단의 중화항체는 3가지 변이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백신만 접종한 그룹보다 최소 10배 이상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자연 감염으로 항원에 추가로 노출되는 일이 백신 접종 전에 일어나든 후에 일어나든 체액 면역 반응의 양과 질, 범위를 모두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구는 오미크론 변이 등장 전에 이뤄졌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 투표가 다음 달로 다가왔는데요. 올해는 뉴저지 테너플라이의 한인 동포회관과 필라델피아 첼트넴에 재외선거 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돼 총 6개로 늘어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제1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주 뉴욕 총영사관 선거 관할 내 새로이 설치할 추가 투표소를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한인 동포회관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출장소의 추가 투표소는 첼트넴 소재 펜 아시안 노인복지원 에버그린 센터에 설치됩니다. 따라서 올해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주 뉴욕 총영사관 관할에는 4개의 재외투표소, 주 필라델피아 출장소 관할에는 2개의 재외투표소를 두게 돼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보다 3개의 투표소를 더 설치하게 됩니다. 공간에 두는 뉴욕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운영되고 나머지 추가 투표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현보영 위원장은 추가 투표소는 재외국민의 수, 유권자 등록수 및 공간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고 이번 신설 추가 투표소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표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특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입시험인 SAT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칼리지 보드는 내년부터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미국에서는 2024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AT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는 어제 성명을 통해 앞으로 학생들은 종이와 연필 대신 개인용 노트북 또는 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칼리지 보드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몇몇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시험을 시행했고 이 결과 학생 5 중 4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SAT 시험 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2024년에는 미국에서도 전면 시행됩니다. 학생들은 SAT 시험에 자신의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지참하거나 칼리지 보드가 제공하는 기기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또 시험 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고 시험 지문도 짧아집니다. 그리고 수학 과목에서 계산기 사용이 허용됩니다. 한편 SAT는 경쟁 시험인 ACT에게 밀려 점유율을 잃고 있습니다. 몇몇 대학에서는 SAT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곳도 생기고 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SAT 시험이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 학생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있어 점차 옛날 명성을 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의 요금 지불 시스템을 옴니로 대체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부터는 메트로카드 대신 전면 옴니로 바꾼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산이 예정보다 크게 늘고 일정도 1년 이상 늦춰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뉴욕시 전철의 터치형 요금 지불 시스템인 옴니 시스템 설치 완료를 위한 예산이 예정보다 크게 늘고 일정도 1년 이상 밀리게 됐습니다. 당초 MTA는 2023년부터 메트로카드를 옴니로 완전히 대체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지연으로 메트로카드의 수명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어제 열린 MTA 이사회에서 관계자는 당초 옴니에 투입될 예산이 5억 9,100만 달러에서 1억 8,100만 달러 늘어나 7억 7,200만 달러로 늘고 완료 일정도 당초 2022년 말에서 15개월 늘어나 2024년 1분기까지로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MTA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계약업체인 큐빅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즈의 소프트웨어 문제와 코로나19 방역 규정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TA는 또 옴니는 현재 모든 뉴욕시 전철역과 버스에 설치돼 사용 가능하지만 보급을 활성화하고 메트로카드를 완벽히 대체하기 위해선 옴니 교통카드 발급기 1,600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MTA는 옴니 시스템을 메트로노스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에도 확장합니다. 하지만 해당 작업은 2024년 3분기 전까지는 모든 열차역에 제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최근 주한 미국 대사를 내정하고 접수국인 한국 측에 아그레망 부여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1956년생으로 볼리비아, 필리핀 대사 등을 거친 외교 베테랑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9년에서 2010년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조정관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했었습니다. 새 주한 대사 지명자는 한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받은 뒤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오는 27일부터 중요 사업 목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격리 면제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면제를 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도 까다로워집니다. 격리 면제자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도 추가됩니다. 기존의 3차례 PCR 검사 외에 자가 검사 키트를 이용한 신속 항원 검사를 2회 추가해 검사 결과를 자가 진단 앱에 기입하도록 했습니다. 키트 구매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한국계 마스터 소믈리에 더글라스 킴이 대형 카지노 리조트 운영사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의 와인 소믈리에 관리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30대인 더글라스 킴은 MGM이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운영하는 13개의 리조트와 인근 지역 8개 호텔에서 근무하는 약 50명의 소믈리에를 교육하고 이곳에서 소비되는 약 35만 병의 와인을 관리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2살 때 미국으로 건너온 더글라스 킴은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대학에서 서비스 경영학을 전공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실무 경력을 쌓았으며 북미와 중남미를 통틀어 200명도 되지 않은 마스터 소믈리에 중 한 명입니다. 해안경비대는 플로리다주 동부해안 인근에서 선박이 전복돼 39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성명을 통해 플로리다 해안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서 전복된 선박에 매달려 있던 남성 한 명이 이날 아침 주변을 지나던 선박에 구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지난 20일 밤 해당 선박이 바하마지도를 출항해 바다로 나갔다가 거친 날씨에 전복됐다면서 자신 외에도 39명이 배에 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미립국 시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 탑승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눈이 오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고 저녁에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